이번에 시작이 됐잖아요. 일주일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돼서 저희도 좀 이제 막 실감이 막 날까 말까 해요. 이제 대학생이 됐다는 게 이제 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 학교 선배들 만나는 얘기도 하고 요즘 과외도 해요. 과외하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대학생이 됐나? 서로 이제 이런 실감을 사는데 대입 끝나고 나서 좀 풀어진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학교 일이 있으면 그래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용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지원센터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해요. 가장 핵심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인이 돼가는 목적에 있고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지원센터 와서 있었던 큰 변화 중에 몇 개를 찾아보자고 하면 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옛날식의 단어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 애들하고는 스스로 계획하기와 스스로 실행하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계획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그걸 스스로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실행하게 만들어주느냐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맞아요. 지원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얻었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동생한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요즘에 자연스럽게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나이 50줄에 들었고 이제 곧 대학생이 갓 된 아들 하나와 고등학생이 된 아들 하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4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50대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 굉장히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아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 하나 더 쌓은 그런 평범한 50대 가장이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나눌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그런 학부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큰아이 이번에 대학생이 된 저희 큰아이는 좀 독특한 데가 있었어요. 자기 주장이 좀 일찍 생긴 녀석?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1, 2, 3학년 1학년이나 2학년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고집이 셌어요. 근데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고집이 세면 반항적이고 말을 안 듣는 애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전향적으로는 착한 막 모난 친구거나 막 공격적인 친구가 아닌데 고집은 좀 셌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느낌이 그때 미약하게 이 친구는 되게 자기 주장이 좀 있는 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거 생각이 되게 많은 애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역사책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확실히 기억나요. 이성계 위화도 해군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이성계는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배웠는데 나쁜 사람 아니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 군인이 가서 지키라는 나라는 안 지키고 돌아와서 왕을 다시 공격하지 않았냐 왕을 패하지 않았냐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을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친구의 질문 자체는 기승전결이 맞잖아요. 되게 합리적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나도 안 던졌던 질문을 이놈이 하네. 사실 우리 학교 교육이 그런 질문을 할 여지를 되게 별로 주지를 않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친구는 되게 자기 주장, 그러니까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납득을 해야 움직이는 그런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싹수가 되게 있다고 생각했죠. 그 사춘기가 오기 직전에 제가 우리 아이를 바라봤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저는 그런 모습만 좀 가득했어요.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누구나 말하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닥치긴 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질문을 던지고 자기 생각이 되게 있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되게 좋았겠네요, 그때는. 어릴 땐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땐 그랬어요. 이제 결혼식장에 어릴 때 이제 막 입학하기 전이나 어릴 때 같이 동료 결혼식장 데리고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저랑 우리 아이랑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그랬어요. 막 애정이 막 뚝뚝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 단계로 들어와서 이제
자만기를 들러오면 그게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사춘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진짜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아마 초등학교 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도 남자아이들은 이제 게임에 몰두하는 걸로 이제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 하나만 오로지 머릿속에서 몰두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나머지들은 다 옆에서 숙제는 했냐, 밥은 먹었냐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겨우겨우 하거나 아니면 물어봐도 눈 닫고 귀 닫고 사춘기 전에 좀 말이 통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하도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하고 막 이럴 땐 제가 가끔 데리고 나가서 꼰대처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꼰대짓이었죠. 진짜 꼰대짓이었죠. 가서 야 이거 공부를 좀 잘해야 돼. 왜냐하면 뭐 이렇잖아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쯤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일상생활들이 조금씩 이제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일종의 거래가 좀 가능.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도 굉장히 순식간에 다 읽고 여행 갈 때도 책 가방에 넣고 다니고 책을 읽고 책을 되게 좋아했었고 어려운 책도 좀 읽기도 했어요.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요즘 그 테레비 알쓸 신잡처럼 한 5, 6년 전에 지대의 넙야시라는 책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얕은 지식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걔가 아마 중학교 때 2번 다 읽었을 거예요. 다 읽고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과정에 이제 점점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1학년 하반기쯤 되니까 그런 거래가 좀 이제 가능해지지 않나. 뭐 책 한 권 더 읽으면 더 하게 해줄게. 아니면 뭐 숙제 다 하고 뭐 하면은 게임 뭐 30분 더 하게 해줄게. 이런 거래들이 아마 그때부터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시기로 빠지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춘기.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춘기라고 인식하는 시기는 그런 거래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아이 표정도 이제 슬슬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냥 본인도 대화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부모님하고 이제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느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그 과정에도 이제 사실은 저희도 그런 사춘기를 처음 맞아보는 부모잖아요. 저랑 아내랑 서로 그거에 대해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처방도 좀 많이 달랐어요. 뭐 대부분의 부부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서로 이제 처방도 다르니까 뭐 여기다 대고 조언을 해야 되나 혼을 내야 되나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좀 되게 결정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막 공부에 대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게임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 하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어떤 성장의 단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저희 아내는 조금 이제 증세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오는 성장의 단계라고 보긴 조금 더한 거 아니냐. 우리 애가 조금 더 심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도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지하면 처방도 조금 다르게 나가죠. 좀 처방도 좀 다르게 나가는데 학원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데로 보내본다거나 와이프는 조금 더 거기 방점 좀 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주의였는데 저도 좀 맞았던 것 같진 않고 이제 서로 간에 뭐가 정답이었다기보단 그렇게 좀 다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시기잖아요. 사춘기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게 애한테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방할 거냐에 대한 생각도 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들이니까 아빠는 어릴 때에 대한 이 투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아들하고는 다른 엄마는 다른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그 의견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도 또 이제 사춘기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바랬던 것 중에 하나 게임을 집에서 많이 하더라도 PC방에는 가지 말았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PC방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휴면실, 금연실 분리도 좀 모호했고 그다음 거기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PC방에는 가지 말았으면 하는데 자연스럽게 또 PC방 가게 됐어요. 거기서 한번 이제 또 굉장히 이제 부모로서는 이제 PC방에 가는 걸 말릴 수 없게 됐구나 라는 순간 좌절이 한번 오고 그다음 또 이제 힘들었던 것들은 시험 전날까지도 이제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험 전날에도 뭐 공부를 한다기보다 우리도 많이 그랬지만 뭐 게임을 더 한다든지 그다음 하다가 그냥 한 11시, 12시쯤 되면 뭐 책을 좀 보려나 했는데 가보면 그냥 자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시험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이제 복장이 터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 기대치들이 탁탁 깨지는 순간 부모들한테 오는 스트레스는 진짜 무지막지해요. 이제 학교를 안 간 적은 없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때 지각이라는 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나 고등학생 때는
중3이나 고등학교 때는. 근데 가끔 이제 지각도 일어나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기대치가 무너지는 일들이 딱딱 발생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견디기 어려웠던 것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있어요. 표정. 지금 우리 애하고 저희 집에 들어오면은 다녀왔습니다. 왔어. 화이팅.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가요. 굉장히 이제 기분 좋은 이런 인사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말도 안 해요. 소리 없이 들어와요. 표정은 얼굴이 시커매요.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고 이제 어둡습니다. 표정. 그럼 그 어두운 표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 마음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저는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그 표정을 바라보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에 빠져있는 동료들의 자녀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우연히 보게 될 때 보면 저는 항상 표정을 봐요. 얘가 이제 표정이 얼마나 어두운가 안 어두운가. 근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애들을 보면 표정이 다 어두워요. 확실히 어둡습니다. 저희 센터 알게 되고 오시게 된 과정도 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도 이제 재미있는 과정이었고 우연의 연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죠 아마 제가 지금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겨울방학 때였는데 이미 학원을 여러 가지 보내볼 수 있는 학원들을 다 보내봤죠. 이제 한 번 가면 5시간 스트레이트로 수업하는 학원도 보내봤고 뭐 이게 아니면 저런 뭐 단과반도 보내봤고 과외도 시켜봤고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해법을 과외나 이제 학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책상 앞에 앉혀놓으면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와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절대 해법이 아니고 여튼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니까 참담했죠. 결과도 참담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의 어두운 표정이 밝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이젠 이거 학업으로 풀 문제는 이미 넘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찾기 시작한 건 요즘 그 오은영 박사님 찾는 것처럼 심리상담센터를 찾기 시작했어요. 심리상담센터. 그래서 아이하고 우리 셋이 전부 다 한번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보자라고 이제 거기를 찾고 있었고 뭐 몇 군데 이름을 막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을 막 뒤지던 와중에 이 지원센터가 검색이 된 거예요.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지만 그냥 그런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과정에서 소위 학습지원센터라는 뭐 키워드로 검색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찾다가 아마 아내가 이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때 블로그에 올라왔던 영상을 하나 본 것 같고 그때 어떤 그 학부모 중에 그 어머님이 인터뷰하신 거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래 찾던 그 심리상담센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 검색해서 온 건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학업은 답이 아니고 우리 뭐 심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심리상담센터를 검색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지원센터를 찾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겨울방학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때 와서 처음에 보내면서 대표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냥 방학 동안 한번 맡겨라 보자. 그때 올 때는 분명히 이제 사춘기가 안 끝나 있었죠. 뭐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상태로 와서 이제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한테 선택지가 몇 개 있냐 이걸 봤을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차피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막 뭔가 이제 으쌰으쌰 막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까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사실. 아내는 그 걱정을 되게 얼굴에 딱 표정에 드러날 정도로 했지만 저도 사실 마음속에는 걱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갖고 있었고 제가 지원센터를 뭘 한다고 여기 와서 덜컥 믿겠어요. 굉장히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회의감을 가지고 이제 대표님의 설명을 계속 들었고 그런데 이제 아직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설명은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기억이 많이 났던 게 동기부여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저희도 그때 사실은 저도 갖고 있던 생각이 학업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생각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 건가가 저는 되게 관심사였어요. 제 머릿속에 그때 생각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뭔가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머릿속에서 막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다 자기주도 학습의 그 DNA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학생들은 절대로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결국 동기부여에 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상태에서 동기부여를 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원센터에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는 동기부여에 가장 최우선 가치를 두고 그다음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의 어떤 성장 가치를 굉장히 어떻게든 북돋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든 제가 믿을 방법이 없죠. 진짜? 방법이 있어? 글쎄. 하지만 선택은 이거밖에 없다. 믿어보자. 본 게 없으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해주시겠다는데 믿어보자. 그래서 그때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선택을 저희는 했던 것 같아요. 보내시고 난 다음에 뭐 초창기 한 1년 지나서 그 부분에서 좀
3천 개 게임이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12월 말이나 아마 그쯤 왔었죠. 12월쯤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겨울방학 시작할 때쯤 와서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그때 한 6주 정도를 여기서 같이 지냈는데 일단 거기서 게임이 다 끝났어요. 6주가 다 끝나서 왔을 때 이미 저희 아이 얼굴이 어두움이 없었어요. 어두움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6주 제 생각에는 그 6주 동안 결석은 거의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지각은 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허용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소위 그런 다른 생활의 기본이 시간 지켜 나가기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패턴을 보여본 적이 없었어요. 일단 그 6주 동안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됐어요. 그 다음 얼굴에서 어두운기가 싹 없어졌어요. 사실 그때 이미 사춘기가 끝난 거죠. 아들을 갖고 있는 아빠들한테 사춘기가 어떻게 끝났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모르겠고 사실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때 우연일 수도 있고 때가 됐는데 지원센터가 이제 촉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사춘기가 끝났어요. 굉장히 그때 얼굴이 밝아졌고 잘 아시겠지만 3월달에 첫 시험에서 어마무시한 성적을 냈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뭐 반에서 1, 2등 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이 첫 시험을 점수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본 거는 그 6주 동안에 이미 소위 변신이 돼 있었어요. 궁금해요. 사실 그 방학 생활 동안 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표님이 잘 아시지 제가 잘 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첫 단계에서 6주에서 이미 다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 이제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면 계획이라는 걸 좀 할 줄 아네 이놈이. 계획이라는 걸 좀 하기 시작하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중간에서 그만둔 과정은 그냥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 혼자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본인을 온전하게 다 던져놓은 거잖아요. 온전하게 던져놨을 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했는데 계획이란 걸 하기 시작하네.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던 과학을 이렇게 공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사달라? 물론 이제 지원센터의 대표님이나 대장님께서 이 강좌를 들어라, 뭘 해라, 뭐 이렇게 당연히 많은 조언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해야 되겠고 이거 해야 되고가 이게 아닌 거예요. 대표님이 이거 하라고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대장님이 이런 거 하라고 했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놈의 계획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좀 생기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 1년 동안을 계속 꾸준하게 진짜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아침에 7시 조금 넘으면 나와서 밤 10시 오는 그 생활을 거의 뭐 틀어짐 없이 끊임없이 해내면서 그 과정을 해내는 걸 보고 2년 했죠. 이제 2년 동안. 그걸 보면서 사실 그 2년 동안의 과정은 그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이제 스스로 실행하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상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단계로 보여요. 사실 반복되는 어떤 수능 전까지도 힘든 과정이 되게 많아요. 있었죠. 힘든 과정이 되게 사실은 많았는데. 그 얘기도 많이 듣기도 했는데 막 좌절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좌절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으니까 그 중간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들이 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 사춘기 시절에 힘든 것이 워낙 펀치가 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원센터 다니면서 힘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크게 기억나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그 동아줄이었잖아요. 마지막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사실 뒤로 더 이상 후퇴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다른 선택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낙오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준비가 그래도 이제 서울대 붙었다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재수를 했고 저희 아이 이제 학교 선배가 됐으니까 우리 아이가 내 후배가 됐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무슨 기분이었을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재수하는 1년 동안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새셨어요. 굉장히 아들을 믿어주고 별로 걱정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재수한 1년 동안 머리가 새하얗게 새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붙었다고 고향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뻗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그날 아마 동창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술을 마시면서 전화 오면 그날 자기가 다 쏘고 그러니까 합격하면 다 쏘고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간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날 술 다 쏘시고 꽝나 되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거든요. 야,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표현 안 하시는 분이 저렇게 좋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시는데 저 진짜 이 속에서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우린 전화로 안 받고 카톡으로 받잖아요. 근데 카톡으로 합격증 그 찍은 사진 탁 하고 날아오는데 딱 이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온갖 생각들이 쫙 지나가면서 원하는 데 갔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튼간에 결과의 높낮이를 떠나서 언덕을 넘고
이제 성취를 해냈다라는 그게 정말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고생한 사람은 저희 아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고민들을 다 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참아가면서 계속해서 뒷바라지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이 정신적으로 힘든다는 거를 뭐 제가 100%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전 이제 옆에서 봤으니까 아 이거 진짜 힘든 일이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 아내 고생 여기서 한번 끝났구나. 아 진짜 이 사람한테 진짜 제일 고맙다. 이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은, 저도 사실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을 남편으로 맞는 거랑 서울대 나온 사람을 사위로 맞는 거랑, 근데 이번에 손자 자기 아들이 이제 서울대를 갔잖아요. 이게 기분이 완전 너무나 기뻐하는 정도가 다르길래 아니 이거 저 사위하고 남편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좀 됐어요. 그 차이가. 이게 뭐냐 하면 사위나 남편은 이미 이제 내가 물 주고 키워서 같이 노력해서 그런 타이틀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내 식구가 됐는데, 자기 아들하고 손자는 자기가 진짜 어릴 때부터 신경 쓰고 기도하고 밀어주고 하면서 본인들의 노력을 정말 다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서울대 나왔다, 사위가 서울대 나왔다, 아들이 서울대 갔다, 손자가 서울대 갔다, 기쁨이 100배, 1000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같이 축하해준다고 이제 할머니가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데,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이제 뒤에서 흘린 한 번 눈물이 정말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사실 저희 아내는 걱정이 많은 스타일에 좀 속합니다. 걱정이 많은 스타일에 속하는데, 사실 그거를 누른 거잖아요. 눌러서 드러나지 않게, 애한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감정을 되게 누르고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고 본인의 본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르면서 이제 올라오는 걱정, 이거 어떻게 됐니 하는 것들 간섭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누르는 거를 이제 그 시간 동안, 사실 그런 것들이 지원센터랑 같이 간 거죠. 사실은 집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좋았던 지원센터가 자기를 맡은 동안 좋았던 지원센터에 보내면서 좋았던 점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는데 어떻게든 굉장히 강한 역할을 했고, 이거를 조금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 보자면, 사실 이게 다른 부모님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애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주도하려면 굉장히 이걸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성을 부여한다는 건 동기부여랑 같은 얘기겠죠. 이걸 돌려서 얘기해보면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게임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잖아요. 안 가르쳐주려고 막 컴퓨터 못 쓰게 하고 막아도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 하는 법을 배우고, 패스워드 깨는 법 배워보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와서 결국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공부가 좋거나 혹은 공부에 목적이 부여가 돼서 스스로 이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원하는 거는 성적이 잘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였는데, 센터는 되게 그거에 부합된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이거 대치동 학원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들 난리 날 겁니다. 돈 아깝다고. 학교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에 수업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누구나 다 동의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환경은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동기부여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상담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근데 대부분의 학교 학원은 그걸 스스로 하게 만들기보다는 끄집어 가서 물가에 데려다 놓고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한 거, 아빠가 시켜서 한 거, 선생님이 시켜서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자기가 이제 목적의식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센터의 정말 좋은 점은 그런 맥락을 만들어줬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또 하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꼰대가 아닌 사람들이었다. 꼰대가 아닌가? 매니저분들, 그다음 대표님들. 저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줬던, 대학교 초년 시절까지 나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형들이었어요. 형들. 한 2살, 3살, 4살, 5살 정도, 2살, 3살 위에 형들이 저한테 제일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대충 다
형이 저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서 듣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형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한 3살, 4살 정도 나이 차의 남자들은 뭔가 기본적인 신뢰를 깔고 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좋은 조직이 되건 나쁜 조직이 되건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 다들 형들을 제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형들의 말을 제일 듣기도 하죠. 난 그게 좀 되게 강력한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애들이 3살, 4살 위에 형들하고 그 형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주변에 꼰대밖에 없습니다. 학원 선생님,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 주변에 꼰대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이 되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꼰대로 보이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나한테 뭔가 인생의 멘토가 될 것 같은 그런 분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영리센터가 그걸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제가 센터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되게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사춘기가 빨리 끝난 것도 그런 형들과 그다음 동병상련하는 어떤 그런 옆에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 그다음 믿을 수 있는 상식 있는 조언자들에 대한 어떤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섞이면서 사춘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제 이 꼰대 그룹들은 나한테 기대치는 이만큼 높고 사실 나는 저거 지금 잘할 자신도 없고 뭐 이런데 그런 나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만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네 뭐 너 그렇게 살면 대학 못 가.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education by fear라고 나는 표현을 하는데 공포에 의한 교육을 하는 건데 그 되게 이제 질풍노도 의식인 그런 청소년들한테 그런 공포에 의한 교육은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었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우리 애들은 다 그런 환경에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공포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정말 스스로를 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환경에 우리 아이들을 좀 노출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센터는 그런 곳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